혹시 동화 피노키오를 알고 계신가요? 제페토 할아버지가 나무 토막을 깎아서 만든 인형 피노키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주자 이 나무 인형이 곧 사람처럼 웃을 수도 있고 말하고 또 움직이면서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동화 속에 있을 법한 존재, 이처럼 센스 없던 동력기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마치 인간의 모습과 비슷한 로봇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나라에도 계십니다. 바로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석좌 교수이자 인간형 로봇 휴보라는 로봇의 아버지 오준호 교수님이신데요. 그럼 오 교수님을 두 번째 강연자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써볼까요? 아, 예. 너무 소리인데. 아, 예. 안녕하세요. 이거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네, 여러 사람 인사 한번 하죠, 뭐 이렇게. 네. 보통 저희가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힘을 약간 조절을 못하는 그런 느낌일 텐데 얘는 제 이 피부를 잘 느끼나 봐요. 아, 그럼요. 여기 네. 이거는 쉐입 어댑티브 핸드라고 그래서 네. 이 모양에 관계없이 다 만들어서 짓습니다. 그러게요.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물병도 집을 수 있고 손목도 잡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너무 느낌이 좋죠. 네. 그다음에 또 살짝 잡으려면 이렇게 하면 살짝 잡고 또 세게 잡으려면 세게 잡고. 아, 그렇군요. 되게 손이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생긴 게. 이 로봇은 무엇인가요? 이건 우리 사족보행 로봇이 인사하네요. 우리가 인사하는 건가요? 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뭐 동영상에서 많이 봤을 텐데 유명한 네. 것들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리 우리 레인보 로보틱스에서 만든 최신형 우리 사족보행 로봇이죠.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본격적으로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예, 이따가 만나볼 시간이 있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안녕. 자, 그럼 퇴장해주세요. 빨리 아주 전속력으로 퇴장하죠. 잘 가. 네, 이따가 저 휴보 만나보도록 하고요. 네, 교수님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 강연 때 여러분 뵀었는데 그러니까 반갑네요. 유튜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같이 나온 로봇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사족보행 로봇. 그렇죠. 이군요.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왜 지금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연회를 열었잖아요. 로봇의 산업의 동향은 어떨까요?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비대면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또 근처에 우리가 사람들이 힘든 일 하기 싫다, 너무 어렵다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네. 그때 아마 딱 맞는 것이 로봇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이 잘 조화를 이룬다면 우리 앞으로 세상에 많은 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공지능이랑 결합한 로봇 이렇게 상상하니까 또 엄청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정말 로봇의 산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너무나 흥미롭고 저도 사실 기대하고 있는 한 사람 중에 굉장히 한 명의 플레이어입니다. 저도 열심히 커뮤니케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그 교수님께서 만드신 이 휴보가 그 교수님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성능 레벨까지 올라온 것 같으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우리 현대 자동차에서 최근에 아마 인수를 한 것 같은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예. 제가 그 필름 안 갖고 왔어요. 너무 잘해서. 예. 여러분 보셨을 테니까. 네. 거기가 아마 독보적으로 잘 하고 있고 예. 몇 군데 잘 하고 있는데 저희도 열심히 그 반열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로봇 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 더 우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동안에 로봇 기술이 눈부신 성장과 진화를 이뤄온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어떤 로봇이 탄생하게 되고 또 이제 인간 생활 환경에 로봇이 어떤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을지 대단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런 기대 강연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준호 교수님의 강연 이어서 모셔보도록 하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코로나 시대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사실 오늘 여러분께 원래 말씀드리려고 생각했던 것은 로봇 기술과 미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틀 전에 생각을 좀 바꿨어요. 제가 과거 20년 동안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 또 그 안에 로봇 기술이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보면서 앞으로 로봇 기술을 여러분들이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로봇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KHR1, KHR2, 휴보라는 로봇 알고 있죠? 알버트 휴보.
아인슈타인을 담은 로봇 휴보2, 그리고 최근에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에 나갔던 디아시 휴보까지 인간형 로봇 연구를 좀 해왔는데요.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만들었던 휴보1, 이게 HH1이죠. 이 로봇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형태도 없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족 보행을 하는 첫 프로토타입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처음에 발표된 아시모라는 로봇이 2000년도에 발표된 이래로 최초로 일본 밖에서 걸어진 로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것이 이듬해 만든 KHR2라는 로봇이고요. 여기는 안에 컴퓨터가 내장돼 있어서 비전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는 일을 자기가 정해서 할 수도 있고 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로봇이지만 외양 자체가 이렇게 완성되지 않아서 완전한 휴머노이드라고 불리지 못했죠. 그래서 이듬해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휴보라는 로봇이 2004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로봇은 모터가 38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유도라고 말하는 것은 로봇이 얼만큼 정교하게 독립적인 관절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한테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손가락만 해도 마디마디까지 따지면 수십 개의 자유도가 있죠. 근데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의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유도 하나하나마다 모터가 달려가 있고 그 모터에서 동작을 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자유도라는 말을 써요. 자유도가 많으면 우리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죠. 예를 들면 휴보 다리에는 각 다리에 6개의 자유도가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6개의 자유도, 왼쪽 다리에 6개의 자유도, 12개의 자유도가 있어요. 이 12개의 자유도는 사람이 기계가 이족 보행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힙이라고 그러죠. 우리 고관절, 여기에 3개의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가 있고, 무릎에 1개, 그리고 발목에 2개, 그래서 6개씩 있어 이족 보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로봇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손가락이 있는데 손가락을 5개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5개의 자유도가 있고, 이족 손가락에 5개의 자유도, 그 다음에 목에 또 움직일 수 있는 3개의 자유도, 또 허리를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 또 1개, 그다음에 이 팔을 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12개의 자유도와 12개의 자유도, 그래서 총 34개의 자유도를 가진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는 알버트 휴보는 거기다가 사람의 모습과 닮은 로봇을 형상을 했죠. 여기서는 가장 많은 각종 얼굴의 표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난 표정, 아니면 뭐 슬픈 표정, 그의 또 중간 표정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무수한 그 표정을 지을 수가 있죠. 요즘 많이 하는 것이 로봇이 이제 AI 그 형태로 많이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형태로 만들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사람과 같은 로봇으로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그다음에 사람 탑승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로봇인데요. 이것은 2005년도에 개발됐다가 3년 전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업그레이드된 로봇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탈 수 있고, 저기에 있는 데이터 암이라는 걸 통해서 움직임을 조정해서 이 팔과 손가락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평창 때 여기다 성화를 가지고 로봇으로 세계 최초로 봉송했던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 로봇은 무게 130kg까지 태우고 걸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데이터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개발된 로봇이 휴보2지요. 이 로봇은 기존 휴보보다 훨씬 가벼워진 로봇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작이 완전히 민첩하고 빠른 동작을 할 수 있고, 또 손가락 5개를 저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제가 아까 악수하는 것은 저 휴보한테 미안하지만 빌려서 손만 빌려왔는데 나중에 그 디스커션 때 더 자세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화, 요즘 우리 BTS가 수화한 노래로 유명하지만 저것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하는 로봇이 수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 10여 군데, 한 20여 군데 많은데 보급이 돼서 연구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아래 보이다시피 미국이라든가 싱가포르, 우리나라, 중국 여러 나라에서 연구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형 로봇을 왜 연구하냐라고 말을 하는데, 인간형 로봇을 위한 연구는 아닙니다. 인간형 로봇을 쓰거나 이걸 당장 사용하겠다는 목적보다도 인간의 기술이 어디까지 완성될 수 있는가를 하는, 어떻게 보면 시험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포함해서 우리까지 이 인간의 로봇을 통해서 인간의 기술이 어디까지 구현이 가능한지, 그럼으로써 인간의 기술을 시험하고 또 거기서 많이 또 개발된 기술을 파급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럼 이 안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아까 손을 보여드렸는데 이 인간용으로 손입니다. 손의 움직이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이 안에 이렇게 많은 부품들이 저게 손가락 딱 한 페어 양손을 만들기 위한 부품입니다.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수많은 베어링과 수많은 스프링과 수많은 선과 수많은 모터와 구조물과 그다음 그걸 연결하는 많은 소프트웨어, 전자 보드들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복잡한 수백 개의 부품이 만들어져서 하나의 손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손가락 움직임을 보면 지금 아까 봤듯이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다섯 개 움직일 수가 있고, 무게는 불과 380g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물에 뭐에 관계없이 짚고 잡고 열고 또 잡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옆에 그림 보면 클릭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옆에 그림 손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일 겁니다. 우리 오른쪽 그림 우리 오퍼레이터 여기 그래서 움직이는 모습, 손에서도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움직임을 할 수 있고 손목이 굉장히 빠른 운동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을 보면 이 로봇이 안정적으로 전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밸런스라고 그러죠. 이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 중심은 안에 있는 많은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심을 잡기 때문에 이 바닥에 있는 물건을 들거나 저기 있는 거 이렇게 자기 힘센 거죠. 태권도 동작과 비슷한 거를 하기 위해서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동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제어하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밀어도 딱딱하지가 않고 로봇이 부드럽게 사람하고 반응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봇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밀면 그냥 넘어집니다. 부드럽게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로봇이 힘을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팔의 운동을 보여주고 있죠. 로봇 팔이 있는데 이제 이 휴보2에서는 빠른 모션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팔이 굉장히 가벼워야 됩니다. 가볍고 일단 빨라야 되고, 그다음에 로봇은 저렇게 물건을 치게 되면 물건이 보통 부서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팔이 망가집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 손이 저는 대상물의 힘과 위치를 반응해야 되죠. 그래서 저기 보면 드럼을 치는 저 행위가 간단해 보이지만 로봇한테 굉장히 어려운 행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최근에 한 실험이 아니라 한 10여 년 전에 했던 실험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휴보 로봇 팔, 로봇 팔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로봇 팔의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손을 제거하고 또 무게를 경량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면 저 돌아가는 최고 속도가 돌아갈 때 1초에 720도를 돌아가는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3개 치면 저렇게 멀리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휴보 손을 달아서 굉장히 다양한 물체를 잡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보면 이 로봇이 하나의 관절이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이제 부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는 6개의 관절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모습은 그걸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 이렇게 공을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지만 이것이 단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라 이 전체가 부드럽게 보기 위해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로봇하고 이제 악수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로봇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일을 해야겠다는 미션, 해야 되는 태스크라고 말하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주변과 충돌하지 않아야 됩니다. 충돌했을 때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충돌했을 때 거기에 반응해서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 중요한지 두 개를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손을 이렇게 잡고 있지만 외부에서 손을 흔들라고 말을 하면 이 손의 흔들림에 반응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센서가 있어서 악수의 형태로 외부와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로봇이 얼마나 힘이 센가, 빠를 뿐만 아니라 얼마나 힘이 센가 보기 위해서 푸시업이라고 하는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아주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이 로봇가 나르파 로보틱스 챌린지라는 그런 이제 그 세계적인 아주 그 로봇 경진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면 지금 한 10여 년 전에 일본 후쿠시마라는 데서 큰 지진이 일어났죠. 일어났을 때 그 거기에 있던 그 원자력 발전소가 침수되면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방사능이 너무 세기 때문에 로봇을 집어넣는데 대부분의 로봇들이 그때 아주 세계 최강의 로봇들이 그 미션을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문제가 무언가 봤더니 실제로 로봇이 현장에서는 전파도 끊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 미국의 나르파라는 곳에서 문제를 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8개의 문제를 내는데 문제 내용이 뭐냐면 첫째로 로봇이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하고 목표에 가서 스스로 자동차에서 내린 다음에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장애물들을 치우고 그 다음에 또 옆에 그 고장난 그 밸브가 있는데 그 밸브를 문을 닫고 혹은 열고 그 다음에 벽을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고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 열고 나와서 층계로 올라가서 나오는 이런 8개의 독립된 미션을 줍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미션을 로봇 스스로가 사람의 도움 없이 1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미션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그 아시다시피 여러분 잘 아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가 10대가 출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로봇도 있고 일본의 유명한 HRP라는 굉장히 유명한 로봇도 출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24개의 로봇이 출전을 했었는데 저희가 거기서 제일 빠른 시간에 모든 미션을 완수하는 그런 쾌거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걸 하기 위한 훈련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면 로봇이 자동차 운전을 한다. 실제 로봇이 뭐 이렇게 자동차 운전을 할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요즘 자율운전차들은 안에 이제 모터 장치에서 움직이지만 이 미션은 어디서 나왔냐면 만약에 사태에 그런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로봇이 이것을 핸들할 수 있겠냐를 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봇이 핸들을 잡고 움직일 때 이 로봇과 핸들과의 위치는 굉장히 상대적인 위치가 많이 변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위치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따라가면서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런 실험을 해서 이제 이 아주 무사히 그 운전하고 간 거죠. 그 다음에 막상 들어가서는 저렇게 징검다리 같은 그런 위험한 것을 건너가야 됩니다. 지금 보면 혹은 외부의 충격에 강할 때 그것이 버텨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실험이 지금 왼쪽에 보면 저것이 무게가 5kg이 되는 이런 추를 가지고 굉장히 세니 사람이 부딪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충격이 강한데 여기서 이렇게 그 생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징검다리 같이 구멍이 뚫린 곳을 어떻게 건너가는가 하는 실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걷는 모습인데요. 지금 실제로 아래 보면 이렇게 이제 울퉁불퉁한 지형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것이 전혀 우리가 이제 걸어갈 때 두 가지로 우리가 합니다. 하나는 블라인드 워킹과 그다음에 우리가 비전 워킹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블라인드 워킹이라는 거는 내가 보지 않고 바닥에 울퉁불퉁한 걸 스스로 느껴서 중심을 잡는 워킹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걸어갈 때 블라인드 워킹을 해요. 바닥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발의 모습이 자동으로 이제 맞춰 나가면서 걷게 되는데 블라인드 워킹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보면서 층계가 있구나 해서 준비를 해서 이제 층계로 걸어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블라인드 워킹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못하는데 마치 보지 않는 것처럼 이런 충격이 와도 충격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받았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제 생존해 나가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하기 위한 것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 어디에 우리가 적용될 수 있냐면 이런 그 여기 이제 그 모바일 로봇인데 이건 사실은 그 비상 사태 혹은 그 재난 환경에서 로봇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사람을 위험 환경에서 구출하기 위한 로봇의 프로토로 저희가 실험을 한 예인데요. 이거 보면 저 추가 지금 60kg입니다. 그래서 60kg짜리를 번쩍 들어올려서 핸들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위험한 길을 다시 한번 플레이해 주시겠습니까? 위험한 길을 울퉁불퉁한 길을 이제 그 전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몇 그 이런 군사 관련한 곳에서 연구용으로 저희가 몇 개 보급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45도의 각도를 등판할 수 있고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이제 크게 확대될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그 예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개발된 우리가 이제 사족보행 로봇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로봇이 이렇게 걷고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런 그 지도 학습 이제 그 미라드가 쓰는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 학습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제가 하나 빠졌네 뒤가 잠깐만요.
땡크 잘못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뒤로 다시 갈게요. 라는 부분이 를 갖고 우리가 해서 이거를 RL이라고 말하는데 강화학습 방법을 통해서 여기서 그 합니다.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이 아까 걷는 모습이었지만 이제 앞으로 뛰는 모습까지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로봇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로봇을 구성하는 이제 로봇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이제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도대체 지능 로봇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 요즘 말하는 지능 로봇이라고 그럴 때는 두 가지 필수 요소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율성이 있어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율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빌리티, 운동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갖춰졌을 때 우리가 이제 지능형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청소 로봇 같은 경우에 이것이 청소기냐 로봇이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하는 문제죠. 이 자율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프로액티브란 말도 하고 이제 뭐 또 더 올라가면 인공지능이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이 그전에는 자동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뭐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 일을 예를 들면 카메라로 해서 피사체를 지정하게 되면 그 피사체까지 거리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사진 노출을 맞추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이라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먼저 하는 행위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율성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없다면 로봇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모빌리티라는 것도 굉장히 불완전한 요소가 됩니다. 또 오토노미라는 것도 굉장히 불완전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딜레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자율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로봇을 시키지만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지만 거기에는 위험이 따르죠.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는 사실 이 로봇이 이런 걸 하기 원하는데 잘못 알아들어갖고 다른 일 하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죠. 그래서 이 오토노미를 쓴다는 것은 어떤 레벨까지 허용하느냐, 완전 자율로 하느냐, 내가 어느 정도 간섭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빌리티라는 것도 운동성이라는 것도 운동의 좋은 점은 굉장히 빠르고 힘이 센 거를 우리가 로봇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힘이 센 경우에는 그것이 일을 잘하면 좋지만 잘못 하게 될 경우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길에 있는 안내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가끔 보면 왜 저 로봇이 좀 더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움직일까 좀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빨리 움직이게 되는 순간 굉장히 사고 낼 위험성이 있고 또 너무 천천히 움직이게 되면 너무 갑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로봇을 만들었을 때 얘가 어디까지 자유롭게 하느냐, 일일이 리모컨으로 조종하느냐, 아니면 하도록 놔두느냐에 따라서 편리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오토노미한 모빌리티를 우리가 결합할 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지금 다 굉장히 힘 세고 빠른 기능과 그다음에 굉장히 스스로 할 수 있는 판단 능력과 그것이 결합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만일 굉장히 힘이 세고 빠르면서 자율성이 뛰어난 것 사실은 그거는 인간에 해당하죠. 사람은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능력도 좋고 힘도 세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정말 뭐 정말 나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연쇄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일 저지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기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빌리티가 뛰어난 굉장히 힘이 세고 빠른 로봇을 설계할 경우에는 그것이 마음대로 방종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자율성을 낮춥니다. 그래서 스스로 못하고 완전히 사람의 명령과 아니면 조종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고 거꾸로 만일 로봇이 굉장히 자율성이 높다. 내가 좀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로봇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모빌리티, 운동성을 완전히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뭐 이렇게 장치가 있어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하는 AI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보고 여기 나쁜 사람이면 빨간 동그라미를 친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이 그럴듯하죠.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건 좋은데 거기다가 모빌리티를 달아서 그런 사람은 총으로 쏘자 이렇게 권총을 붙여놓고 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 판단했을 경우에는 너무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봇 공학자들은 결코 그런 로봇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간에는
킬러 로봇이라는 말이 나오고, 로봇이 잘못해서 인공지능이 뛰어나서 인간을 지배하거나 위험해지면 어떡하냐 걱정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로봇을 연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절대로 위험하게 결합되지 않도록 가장 경계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로봇의 잘못이라기보다도 그것을 만든 사람의 잘못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청소 로봇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청소 로봇은 일종의 우리가 그 집에 있는 로봇인데,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말을 하지만,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것이 진정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 인간 생활 속에 들어와서 스스로 생존하면서 자기 할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로봇, 그런 로봇을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청소 로봇이야말로 그 목적에 가장 근접한 로봇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모든 로봇은 꼭 조종자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가 조종자, 드론도 조종자가 있어야 되고, 아까 말한 사족보에도 조종자가 있어야 되지만, 청소 로봇만은 조종자 없이 스스로 집에서 적당히 충전하고 일도 하면서 사람들 쫓겨나지 않고 잘 살고 있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 로봇인데, 그러면 그 로봇이 인간 생활 속에서 서바이브하는 이런 전략이랄까요? 이 택틱이 뭔가, 실제로 보면 너무 똑똑하지도 않고 너무 힘세지도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로봇이 인간 생활에서 생존할 하나의 법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